국가의 부는 땅속 자원에서 오는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경제 공식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국이 된다는 오래된 전제. 그러나 그 전제를 설명하기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석유도, 철광석도, 희토류도 충분하지 않은 작은 반도. 그런데도 세계 10위권 경제에 오른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원이 아니라 다른 구조로 성장한 사례. 땅속이 아닌 흐름을 선택한 전략. 과연 무엇이 자원의 위력을 넘어선 것일까요? 오늘 MIT 강의실에서 시작된 그 질문의 답을 따라가 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교수가 칠판에 뭔가를 그었습니다. 길게, 단호하게. 30년간 써온 공식 하나가 그렇게 지워졌죠.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밀러 교수는 분필을 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아니라 회의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오입니다. MIT 국제경제학과 석사과정 2년차 중국 정부 장학생이죠. 베이징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곳에 온 목적은 명확했어요. 중국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희토류, 제조업, 1대1로. 우리가 가진 모든 패는 명확했죠. 자원을 가진 자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밀러 교수의 표정은 달랐어요.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그는 자원 결정론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석유가 중동을 만들었고 다이아몬드가 남아프리카를 지배했으며 철광석이 브라질을 먹여 살렸다는 논리를 30년간 가르쳐온 학자였죠. 그의 논문은 세계은행 정책 자료로 인용됐고 각국 정부는 그의 이론을 근거로 자원 개발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이론을 지우고 있었어요.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말했어요.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의 이반은 러시아에서 온 친구인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을 쥐락펴락하는 자국의 힘을 늘 자랑하던 녀석이었죠. 그가 작게 웃으며 뭔가 농담이겠거니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뒷자리의 카를로스는 브라질 출신으로 철광석 수출이 자기 나라 GDP의 큰 축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역시 고개를 갸웃했죠. 밀러 교수는 칠판 옆 스크린을 켰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호주, 브라질, 남아공. 모두 자원대국이었습니다. 교수는 그 나라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나라들은 제 이론대로 성장했다고, 자원이 부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교수의 손이 지도의 한 곳에서 멈췄어요. 작은 반도 하나. 동아시아 끝자락에 붙어있는 지도에서 손톱만 한 크기의 땅이었습니다. 한국이었죠. 교수는 그 땅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 나라는 경제학계의 블랙홀이라네. 모든 자원 이론을 빨아들여 무력화시키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블랙홀이라니 과장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분명 빠르게 성장한 나라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운과 시기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원조, 일본의 기술 이전, 냉전 시대의 특수.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였죠. 중국처럼 광활한 땅과 14억 인구, 그리고 세계 희토류의 90%를 장악한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교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자원 보유 현황 그래프가 떴어요. 석유 매장량 제로, 천연가스 제로, 철광석 미미, 구리 미미, 희토류 전무. 모든 항목에 빨간 X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 나라는 땅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말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아냐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녀는 제조업 강국 출신답게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조차 약간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는 듯이 말이죠.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인당 GDP 성장 곡선이었어요. 196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였죠. 한국에서는 거의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1960년 79달러에서 2020년 3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그래프였어요. 같은 기간 사우디는 석유로, 호주는 철광석으로, 브라질은 원자재로 성장했지만 그 곡선은 한국보다 완만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초기값이 낮아서 그런 거라고, 성장률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말이죠. 실제 경제 규모로 따지면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고
제조업 생산량은 미국을 넘어섰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웠죠. 밀러 교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분필을 들고 큰 글씨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자원, 부, 국력. 세 단어를 세로로 나란히 썼죠. 그리고 그 사이에 등호를 그었습니다. 자원은 부, 부는 국력. 30년간 제가 가르쳐온 공식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 공식으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 뻔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한국은 예외적 케이스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교수가 뭘 더 보여줄지 궁금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냉전의 최전선에서 막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받았죠. 그게 전부였어요. 교수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수출 품목 비교였어요. 사우디는 석유, 호주는 철광석과 석탄, 러시아는 천연가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배터리였습니다. 교수는 한국 항목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 나라는 땅속에서 파낸 게 하나도 없는데 세계 6위 수출국이라고. 저는 내심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요? 결국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 우리 중국의 히토류가 필요하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원자재가 없으면 공장은 멈춥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죠. 저는 강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박준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조용하고 말수 적은 친구였지만 한국 산업에 대한 자부심은 남달랐죠. 밀러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큰 물음표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 아래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 없이 부자가 된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교수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스쳤어요. 이반, 카를로스, 아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박준서에게 시선이 머물렀죠. 교수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볼 거라고 제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함께 검증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흥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논리를 펼칠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어도 결국 자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꺼냈어요. 밀러 교수의 블랙홀 이론을 산산이 부숴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교수는 제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황당한 블랙홀 이론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블랙홀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성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라고 그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건 자원 이론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원 이론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 보유국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밀러 교수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말해보게, 그가 말했죠.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준비해온 논리를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반도체 제조에는 히토류가 필수적입니다. 네오디뮴, 유로듐, 터뷴, 이트륨 같은 원소들 없이는 첨단 칩을 만들 수 없죠.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내몽골의 바이위너보 광산, 스촨성의 히토류 재련소, 장시성의 가공 공장들. 중국은 채굴부터 정제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자원의 힘이었죠.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 공장은 멈춥니다. 이건 협상력의 문제예요. 저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자원을 가진 쪽이 항상 우위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제 시선이 강의실 한쪽에 앉아있는 박준서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드는 건 맞죠. 하지만 그 공장을 돌리려면 우리 중국에서 공급하는 히토류가 필요하지 않나요?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질문은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였어요.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중국은 실제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었죠. 일본의 첨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 통제력의 위력이었어요. 박준서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을 확인의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제 논리가 맞다는 증거였죠. 저는 다시 교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자원 부족이라는 근본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자본은 빌릴 수 있고, 인재는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은 만들어낼 수 없죠.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을 비롯한 자원 보유국들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공급이 불안정해진다면 한국 경제는 즉각 위기에 빠질 거예요. 이게 바로 자원의 중요성 아닙니까? 밀러 교수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리기로 했어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히토류 가격이 급등했을 때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원자재 비용 상승이 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죠. 제 손가락이 다시 박준서를 가리켰습니다. 준서, 너희 나라는 우리 중국에 히토류 없으면 반도체 공장 문 닫아야 하지 않나?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제 질문은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팩트이기도 했죠. 한국은 히토류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박준서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는지 자리에서 약간 몸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죠.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비단 히토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구리, 니켈. 한국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원자재가 수입입니다. 에너지 자급률은 겨우 2% 수준이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자원 이론을 무력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흥분이었어요. 제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데이터도 명확했고 사례도 구체적이었죠. 한국은 자원 이론의 발레가 아니라 오히려 자원 이론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였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자원 보유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나라였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반은 작게 미소를 지었고 카를로스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원 강국 출신 학생들은 제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저는 승리의 순간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지적이네, 그가 말했습니다. 자원 의존도는 분명 중요한 변수지. 하지만 교수의 목소리에는 뭔가 더 있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저는 잠시 불안해졌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제 논리는 완벽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에 방금 한 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히토류 통제력, 원자재 의존도, 에너지 자급률. 모두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키워드들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교수를 바라봤어요. 이제 교수가 뭐라고 반박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있었어요. 박준서의 침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 질문에 답할 수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저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 논리가 물꼬를 튼 거였죠. 이반이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의 덩치 큰 체구가 강의실 한쪽을 차지했어요. 러시아 특유의 억센 억양이 섞인 영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리나우의 말이 정확합니다. 이반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유럽 전체가 우리의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죠. 겨울만 되면 유럽 각국 정상들이 모스크바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가스 공급을 계속해달라고 사정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반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은 유럽의 생명줄이었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나라들의 난방과 발전은 러시아 가스에 달려 있었습니다. 2006년과 2009년 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때 러시아가 밸브를 잠그자 유럽 전체가 얼어붙었었죠. 이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통제합니다. 공급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죠. 가격도 우리가 정합니다.
그의 손이 공중에서 밸브를 돌리는 신용을 했어요. 이게 바로 자원의 힘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시베리아 땅속 천연가스는 배울 수 없죠.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어요. 입안의 표현은 직설적이었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에너지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러시아 같은 자원 대국에서 나왔죠. 입안이 안짜 카를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항상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는데 오늘은 그 미소가 더욱 짙었어요. 저는 브라질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철광석, 그게 카를로스의 자랑이었으니까요. 브라질은 세계 2위 철광석 생산국입니다.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발레 광산에서 나오는 철광석은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 나라들의 제철소는 모두 우리 철광석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강철이 필요하고 강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이 필요합니다. 그 철광석은 우리가 공급하죠.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국의 포항제철, 현대제철 같은 회사들이 쓰는 철광석의 상당 부분이 브라질과 호주에서 왔어요. 카를로스의 말대로 철광석 없이는 자동차도 배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원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죠. 카를로스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2020년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액이 23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돈을 벌어요. 공장도 기술자도 복잡한 공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땅속에서 꺼내서 배에 실으면 되죠. 그게 바로 자원의 축복입니다. 신의 축복.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자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수억 년 전 지구가 준 선물이었죠. 어떤 나라는 그 선물을 받았고 어떤 나라는 받지 못했어요. 한국은 불행히도 후자였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파드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말이 없는 학생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그의 발언을 기대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파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1930년대만 해도 우리는 가난한 사막 왕국이었죠. 하지만 땅속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자부심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사우디의 변화를 알고 있었어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사막에 도시를 건설했고 국민들에게 무상 교육과 의료를 제공했죠. 세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석유가 모든 걸 해결해줬어요. 이게 바로 자원의 마법이었습니다. 파드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하루에 1000만 배럴 넘게 석유를 생산합니다. 세계 경제가 우리 석유로 돌아가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한국도 우리 석유가 필요합니다. OPEC 회의에서 우리가 감산을 결정하면 유가가 치솟고 증산을 결정하면 유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저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석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제한하자 세계 경제가 마비됐었죠. 선진국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비행기도 자동차도 공장도 멈췄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원 보유국 출신 학생들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중국도 자원 강국이었으니까요. 히토류뿐만 아니라 석탄, 철, 구리, 텅스텐. 우리가 가진 자원은 셀 수도 없었죠. 아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출신인 그녀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뭐라고 할지 궁금했습니다. 독일은 자원부국은 아니었지만 제조업 강국이었으니까요. 혹시 다른 관점을 제시할까 싶었죠. 하지만 아냐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저도 자원의 중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독일도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죠. 루르 지방의 공업지대도 과거에는 석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원 없이 제조업을 하는 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조업 강국 출신인 아냐조차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녀의 말은 우리 논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독일처럼 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결국 에너지와 원자재가 필요했죠. 기술은 자원을 대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자원론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예외적 사례 하나가 수십 년간 증명된 이론을 뒤집을 수는 없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안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자원은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그의 말투는 선언처럼 들렸죠. 어떤 나라는 축복받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건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땅속에 뭐가 있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죠. 카를로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신이 우리 땅에 철을 묻어뒀죠. 한국은 불행히도 그런 행운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였죠. 저는 다시 박준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체념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반박하지 못한다는 건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논리가 너무 강력했으니까요. 밀러 교수는 칠판 앞에 서서 우리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었죠. 저는 교수가 결국 우리 논리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자원론 지지자들의 무대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각자의 나라가 가진 자원을 자랑했고 그 자원이 가져다준 부와 영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석유, 가스, 철광석, 희토류. 이 단어들이 강의실을 채웠죠.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원은 곧 힘이다. 자원은 협상력이다. 자원은 축복이다. 제 글씨는 힘차고 자신감 넘쳤어요. 오늘 토론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예외 하나가 거대한 진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승리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밀러 교수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요. 저는 그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교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서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제 교수가 우리 논리를 인정할 차례였습니다. 흥미로운 토론이었네. 교수가 말했어요. 자원이 국력을 만든다는 주장, 논리적으로 들리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반전의 기미였죠. 저는 긴장했어요. 교수는 칠판에 큰 글씨로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네덜란드.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덜란드요? 왜 갑자기 네덜란드가 나오는 거죠? 그 나라는 자원대국도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우리를 둘러봤어요. 자네들은 네덜란드 병이라는 걸 아나?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용어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이반도 카를로스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59년 네덜란드 북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됐네. 엄청난 양이었지. 유럽 최대 규모였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연가스 발견이라니 축복 아닌가요? 이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스는 돈이었습니다. 유럽 전체에 팔 수 있는 자원이었죠. 네덜란드는 분명 부자가 됐을 거예요. 제 예상은 맞는 것 같았어요.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순식간에 부자가 됐지. 가스 수출로 막대한 돈이 들어왔어. GDP가 치솟았고 정부 예산은 넘쳐났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저는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였어요. 무슨 문제요? 돈이 넘쳐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지.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가스 수출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겠나? 투자도 제조업에서 자원산업으로 쏠렸어. 인재들도 가스 회사로 몰려갔고. 결국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산업 기반이 붕괴됐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자원으로 돈을 버는데 굳이 제조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교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네덜란드의 제조업 고용률 변화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가파르게 하락하는 선이 그려져 있었죠. 교수는 그 선을 가리켰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르네. 자원 발견이 오히려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현상이지.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원이 경제를 병들게 만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됐어요. 자원은 축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교수는 다른 나라 이름을 적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저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간 경제 붕괴로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도 석유가 있지 않았나요? 세계 최대 매장량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진 나라였네. 교수가 말했어요. 사우디보다 많았지. 3천억 배럴이 넘는 확인 매장량이었어. 파드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도 긴장했죠. 그렇게 많은 석유를 가졌다면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부자여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얼마인지 아나? 교수가 물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는 숫자를 말했어요. 2021년 기준 1,500달러. 한국의 30분의 1 수준이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이 그렇게 가난하다니요. 화면에 베네수엘라 거리 사진이 떴습니다. 긴 줄을 서서 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된 모습이었죠. 교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면서 베네수엘라는 다른 산업을 키우지 않았네.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데 누가 기술을 개발하겠나? 누가 공장을 짓겠나?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교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국민에게 뿌렸어. 보조금, 복지, 공짜 서비스. 아무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지. 그런데 유가가 폭락하자 어떻게 됐나? 모든 게 무너졌네. 이반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베네수엘라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원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그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정부가 바보였던 거예요. 러시아나 사우디는 다르잖아요. 밀러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원의 저주는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네. 이건 인간 본성의 문제지. 그는 칠판에 또 다른 단어를 적었어요. 마약. 저는 그 단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약이라니요? 자원은 마약과 같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데 누가 힘들게 연구하고 개발하겠나? 누가 밤새워 기술을 연마하겠나? 자원은 국가를 게으르게 만들지. 혁신할 이유를 없애버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의 논리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중국도. 우리도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중국은 제조업도 키웠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바꿨어요. 여러 자원 부국들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라크, 리비아. 모두 석유나 광물이 풍부한 나라들이었죠. 하지만 그래프선은 불규칙했어요.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다시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습니다. 자원 가격에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거지. 교수가 설명했어요. 유가가 오르면 잘 살고 유가가 떨어지면 무너져. 이게 안정적인 경제인가? 자원 부국들은 자원 가격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네. 카를로스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우리는 그 자원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논리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네. 밀러 교수가 말했어요. 문제는 그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지. 베네수엘라는 수십 년간 석유로 돈을 벌었어.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했나? 기술에 투자했나? 교육에 투자했나? 아니지. 그냥 써버렸어.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적었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원은 곧 힘이다. 자원은 축복이다. 그런데 지금 교수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은 마약이다. 자원은 저주다. 교수는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기술 혁신이 느리네. 왜 그럴까? 필요가 없으니까. 절박함이 없으니까. 땅속에서 돈이 나오는데 왜 힘들게 새로운 걸 만들겠나? 저는 고개를 들어 박준서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어요. 기다림이었죠. 교수가 말해줄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뭔가 적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수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죠. 자원은 마약이다. 자원은 저주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들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자원 보유국 출신 학생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반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고
카를로스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포항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제철 회사였죠. 포스코, 정확히는 포항제철이라고 불렸던 회사였습니다. 교수는 그 회사의 로고 옆에 숫자들을 띄웠어요. 연간 매출, 순이익, 수출액.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1968년 이야기를 해볼까? 교수가 말했어요. 그때 한국은 제철소를 짓기로 결정했네. 땅속에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는 나라가 말이야. 세계은행은 이 계획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 자원도 없는 나라가 무슨 제철소냐는 거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철광석도 없이 제철소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밀어붙였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호주에서 철광석을 사오고 캐나다에서 석탄을 수입했지. 매로 실어 날랐어. 엄청난 물류 비용이 들어갔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원자재를 수입하고 운송비까지 내고 그러면 원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경쟁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브라질이나 호주는 광산 바로 옆에 재련소가 있었네.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철광석 캐서 바로 재련하면 되니까 비용이 낮았지. 한국은 그 철광석을 10,000km 떨어진 곳까지 배로 실어 날라야 했어. 누가 봐도 한국이 불리했네. 저는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물류에서 이미 진 게임이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초반 철강 생산원가 비교였어요. 브라질, 호주, 한국. 세 나라의 막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의 막대가 가장 높았어요. 원가가 비쌌던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겠네. 원가 경쟁에서 밀렸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1980년대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의 막대가 가장 낮아져 있었습니다. 브라질과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저 원가를 달성한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류 비용이 사라진 건 아닐 텐데요. 기술이네. 교수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불리한 조건을 기술로 극복했지. 연속주조 공법, 고로 효율화, 품질 관리 시스템. 매 순간 혁신했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 절박함이 기술을 낳았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박함. 아까 교수가 말했던 그 단어였어요. 자원이 없으면 절박해진다고, 그 절박함이 혁신을 만든다고 했었죠. 반대로 자원이 있으면 절박하지 않고, 그래서 혁신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교수는 다른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철광석 거래 가격과 철강 제품 가격의 비교였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광석 1톤 가격은 $100 정도였는데 그걸 가공한 자동차용 강판은 톤당 $1,000가 넘었어요. 10배 차이였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자원 대국들은 한국에 철광석을 팔았네. 교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톤당 $100를 받고 말이야. 푼돈이었지.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푼돈이라니요? $100가 푼돈입니까? 하지만 교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그 철광석으로 자동차와 배를 만들어서 팔았네. 교수의 손가락이 화면의 다른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자동차 한 대 가격 $20,000. 선박 한 척 $50,000. 한국은 $100짜리 철광석을 사서 $20,000, $50,000짜리 제품으로 만들어 팔았지. 누가 큰 돈을 벌었나?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카를로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브라질이 철광석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자랑했었죠. 하지만 지금 교수는 그게 푼돈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세. 교수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호주의 철광석 수출액 $650억.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액 $3,000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의 5배 차이였어요. 자원을 파서 파는 나라와 자원을 가공해서 파는 나라의 차이네. 교수가 정리했어요. 전자는 땅속에 돌을 팔고 후자는 기술과 부가가치를 판단해. 어느 쪽이 더 많이 벌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답은 명백했으니까요. 교수는 더 잔인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고용 창출 효과였습니다. 철광석 채굴 산업은 기계화되어 있어서 직접 고용이 적었어요. 반면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은 수십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연구원, 엔지니어, 숙련공,
협력업체 직원들. 생태계 전체가 달랐죠. 자원산업은 고용이 적네. 교수가 말했어요. 광산 하나에 몇백 명 일할까? 하지만 자동차 공장 하나는 몇만 명을 먹여 살리지. 부가가치 산업과 자원산업의 차이야. 저는 중국의 히토류 산업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채굴 자체보다는 가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해. 철광석은 파면 사라져. 하지만 철강 기술은 계속 축적돼. 어느 쪽이 지속 가능할까?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제가 자랑스럽게 적었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히토류 통제력, 자원 패권. 지금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본질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 부산항의 야경이었습니다. 수백 척의 배들이 정박해 있고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간 처리 물동량 2천만 TEU. 세계 6위 항구였습니다. 이 배들은 뭘 싣고 나갈까? 교수가 물었어요. 철광석? 석유? 아니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두 기술 집약적 제품들이네. 한국은 자원을 수입해서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원을 수입해서 기술을 수출한다. 교수는 칠판 앞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적었던 등식을 가리켰습니다. 자원은 부는 국력. 교수는 분필로 그 등식에 큰 물음표를 그렸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이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닐까? 교수는 새로운 등식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국력. 저는 그 등식을 바라봤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던 제 논리가 흔들리고 있었죠. 자원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 반론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손을 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가 제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거였죠. 교수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성공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건 결국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힘을 얻어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냉전 시대의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였잖아요.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막대한 원조를 받았고 베트남 전쟁 특수를 누렸고 일본의 기술 이전도 받았어요. 이런 행운이 겹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만약 다른 조건이었다면 한국도 실패했을 겁니다. 밀러 교수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독립한 나라들을 보세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대부분 실패했잖아요. 한국만 성공한 건 특별한 행운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들도 성공했어야죠. 제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재현 불가능한 예외적 케이스였고 그건 자원 이론의 중요성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상황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였죠. 저는 자신만만하게 교수를 쳐다봤습니다. 운이라고 했나?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네. 만약 정말 운이었다면 왜 같은 원조를 받은 다른 나라들에선 한국 같은 기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이 제공한 해외 원조 목록이었어요. 저는 그 리스트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만 원조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수십 개 나라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핀을 보게. 교수가 첫 번째 국가를 가리켰어요. 1946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액 총 120억 달러. 한국이 받은 60억 달러의 2배네. 그런데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얼마인가? 2020년 기준 3,000달러.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지.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보다 2배나 많은 원조를 받았다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교수는 다음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모두 막대한 원조를 받은 나라들이었어요. 이집트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80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받았네. 교수의 손가락이 화면의 숫자를 짚었어요. 한국의 10배가 넘어. 군사 원조, 경제 원조, 식량 원조. 온갖 종류의 지원을 받았지. 그런데 지금 이집트 경제는 어떤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만성적인 실업, 낮은 소득 수준, 정치적 불안정.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죠. 교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파키스탄, 총 원조액 670억 달러. 인도네시아, 450억 달러. 콜롬비아, 290억 달러. 교수는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이 나라들은 모두 한국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의 원조를 받았네. 베트남 전쟁 특수도 필리핀, 태국이 함께 누렸어. 일본의 기술 이전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받았지. 저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운이라고 말했던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여러 나라가 공유했던 조건이었던 거예요. 한국만의 특별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는 더 잔인한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세계은행과 IMF가 제공한 개발 차관 목록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수십 개 나라가 저리 차관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였지만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갚았을까? 교수가 물었어요. 1995년 한국은 세계은행 차관을 모두 상환했네. 빚을 다 갚은 거지. 그리고 오히려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 반면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빚더미에 앉아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이번엔 1960년 시점의 국가별 1인당 GDP 비교였습니다. 한국, 필리핀, 가나, 이집트, 파키스탄.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79달러부터 150달러 사이였죠. 출발선이 같았네. 교수가 설명했어요. 모두 가난했고 모두 원조를 받았고 모두 기회가 있었지. 그런데 60년 뒤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 왜 그랬을까? 운 때문일까? 화면에 2020년 같은 나라들의 1인당 GDP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만 달러를 넘었고 필리핀은 3,000달러, 가나는 2,000달러, 이집트는 3,000달러, 파키스탄은 1,500달러였어요.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만약 운이라면 왜 확률이 이렇게 불균등할까?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왜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수십 개 나라 중에서 한국만 성공했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지. 그런데 50개 나라가 동전을 던졌는데 한 나라만 앞면이 나왔다면 그게 정말 운일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수의 논리는 명쾌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성공이 순전히 운이었다면 다른 나라들 중 최소한 몇 개는 비슷한 성과를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대만과 싱가포르 정도가 비슷한 궤적을 그렸지만 그들도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었죠.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3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 빈국, 교육 투자, 수출 주도 공업화. 저는 그 단어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자원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절박했네. 교수가 정리했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했고 기술을 개발했고 수출로 살 길을 찾았지. 반면 원조를 받고도 실패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뭘까? 그들 대부분은 자원이 있었어. 석유든 광물이든 비옥한 땅이든 뭔가 있었지. 그래서 절박하지 않았어.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제 논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운이라고 말했지만 데이터는 그게 운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수십 개 나라 중에서 왜 하필 자원 없는 나라들이 성공했을까요?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반도, 카를로스도, 파드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아까 적었던 문장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희토류 통제력, 자원 패권, 신의 축복. 이 단어들이 정말 본질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박준서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까는 방어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차분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정적이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펜을 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노트에 적힌 글자들은 이제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였죠. 자원은 힘이다. 자원은 축복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문장들이 지금은 그저 잉크 자국일 뿐이었어요. 밀러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교수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시고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고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요르단. 저는 그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중동의 작은 왕국이라는 것, 석유가 없다는 것 정도였죠. 교수는 요르단 지도를 띄웠습니다. 사막으로 둘러싸인 내륙 국가였어요. 국토의 대부분이 황량한 모래 땅이었고 서쪽 끝에 아주 작은 해안선 하나가 보였습니다. 붉은 선으로 표시된 그 해안선은 지도에서 거의 점처럼 작았어요. 1965년 이야기를 해보겠네. 교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때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영토 협상이 있었지. 요르단은 사우디에게 제안했어. 우리 땅 7,000제곱킬로미터를 주겠다고 말이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7,000제곱킬로미터라니 엄청난 땅이었어요.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크기였죠. 교수는 지도에서 그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요르단 남동쪽의 광활한 사막지대였어요. 모래와 바위뿐인 황무지였지만 면적만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이 그 땅을 포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대신 요르단이 요구한 게 뭐였는지 아나? 교수가 물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교수는 지도의 서쪽 끝을 확대했습니다. 아카바만의 해안선이었어요. 교수는 그 작은 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6km. 요르단은 7,000제곱킬로미터 사막 대신 16km 해안선을 선택했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000제곱킬로미터를 16km로 나누면 면적 대비 거의 500배를 포기한 셈이었어요. 미친 거래 아닌가요? 넓은 땅을 버리고 좁은 해안선을 택하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막이라고 해도 땅은 땅이었어요. 혹시 그 밑에 석유라도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요르단의 선택은 명확했네.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땅이 아니라 바다를 원했지. 아니, 정확히는 바다로 나가는 길을 원했어. 그 16km 해안선에 항구를 건설했네. 아카바항이야.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항구였어요. 화면에 아카바항의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십 척의 화물선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현대적인 항만 시설이었습니다. 교수는 그 사진 옆에 통계를 띄웠어요. 연간 처리 물동량 800만 톤. 요르단 GDP의 25%가 이 항구를 통해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요르단이 사막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교수가 반문했어요. 7,000제곱킬로미터 사막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 석유도 없고 물도 없고 식물도 자라지 않는 땅이었지. 하지만 16km 해안선은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됐어.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문, 출구, 연결. 교수는 다른 지도를 보여줬어요. 아프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중 몇 개 나라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등 12개국 나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 교수가 물었어요. 저는 지도를 유심히 봤습니다. 모두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해 있었어요. 바다가 없는 나라들이었죠. 교수는 답을 말했습니다. 내륙국이네.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어. 수출하려면 이웃 나라를 거쳐야 하지.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내륙국의 평균 1인당 GDP와 해안국의 평균 1인당 GDP 비교였어요. 격차가 명확했습니다. 해안국이 평균 2.5배 높았어요. 교수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인구도 비슷했으며 자원 보유량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1인당 GDP는 케냐가 2배 높았네. 교수가 설명했어요. 왜 그럴까? 케냐에는 몬바사 항구가 있기 때문이지. 에티오피아는 수출품을 케냐 항구까지 육로로 운송해야 해. 물류 비용이 2배로 뛰지. 저는 그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길의 유무가 국가 경제를 좌우하고 있었어요. 교수는 다시 한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였어요. 부산, 인천, 울산, 광양, 평택.
주요 항구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부산항을 확대했어요. 밤의 부산항 전경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였고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었네. 교수가 말했습니다. 땅속에 파낼 게 없었어. 하지만 바다가 있었지. 세계로 나가는 길이 있었어. 그 길을 통해 물건을 팔았고 기술을 수출했고 세계와 연결된대.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 불빛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교수는 칠판으로 걸어가서 큰 글씨로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자원은 묻혀있지만 길은 흐른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읽었어요. 자원은 땅속에 고정되어 있지만 길은 세계를 연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우리를 돌아봤어요. 석유는 땅속에 있네. 교수가 설명했어요. 판에서 팔 순 있지만 그게 전부야. 석유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 그냥 묻혀 있을 뿐이지. 하지만 항구는 다르네. 항구는 끊임없이 흐르는 거야.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이 오고 가고 기술과 정보가 교류되지. 저는 그 차이를 생각해봤습니다. 중국의 히토류도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판에서 팔면 그걸로 끝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항구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나갔어요. 그 흐름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 항로 지도였어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선, 인도양을 지나는 선, 대서양을 오가는 선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 선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21세기의 진짜 자원이네. 바다는 세계부가 흐르는 혈관이야. 한국은 그 혈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모두 주요 해운 항로 위에 있었어요. 반면 아프리카 내륙국들, 중앙아시아 내륙국들은 그 혈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깨달았어요. 지리는 단순히 땅의 크기나 자원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요르단이 7,000제곱킬로미터를 포기한 이유를 이제 알겠네.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막은 고립이었고 해안선은 연결이었습니다. 넓지만 막힌 땅보다 좁지만 열린 길이 나았던 거죠.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충격의 침묵이 아니라 깨달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은 묻혀있지만 길은 흐른다. 제 글씨는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나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게 바뀌고 있었어요. 제 펜이 노트 위에서 멈췄습니다. 방금 적은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자원은 묻혀있지만 길은 흐른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밀러 교수는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아까 자신이 적었던 등식을 바라봤습니다. 자원은 부는 국력. 30년간 그가 믿어왔고 가르쳐왔으며 논문으로 발표했던 공식이었죠. 저도 그 공식을 믿었었습니다. 아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확신했었어요. 교수는 천천히 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등식에 큰 X 표시를 그었어요.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게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나는 틀렸네.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니라 해방감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자원이 국력을 만든다고 가르쳤지. 하지만 오늘 자네들과 함께 확인했어. 진짜 중요한 건 자원이 아니라 연결이었네. 교수는 칠판의 빈 공간에 새로운 등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연결은 기회, 기회는 혁신, 혁신은 국력. 저는 그 문장을 하나하나 따라 읽었습니다. 연결, 기회, 혁신, 국력.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조립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블랙홀이라고 했었지. 교수가 강의 시작 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자원 이론을 빨아들여 무력화시키는 나라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보니 블랙홀이 아니었네. 한국은 블랙홀이 아니라 거울이었어. 제 이론의 허점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지. 저는 그 표현을 곱씹었습니다. 거울. 맞아요. 한국은 자원 이론이 놓친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땅속에 묻힌 것보다 세계와 연결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진실. 가진 것보다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가치 있다는 진실. 저는 노트를 넘겨 새로운 페이지를 폈습니다. 21세기의 진짜 자원은 길이네. 교수가 선언했어요. 석유도, 철광석도, 히토류도 아니야.
바다로 나가는 항구, 하늘을 오가는 공항, 광섬유로 연결된 인터넷. 이게 진짜 자원이지. 왜냐하면 이것들은 흐르니까. 고여있지 않고 흐르니까. 저는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어요. 21세기의 자원은 길이다. 제 글씨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명확했어요. 교수는 화면을 다시 한국 지도로 바꿨습니다. 부산항, 인천공항, 그리고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자원 없이 부자가 된 비밀은 간단하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세계와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이야. 항구를 통해 물건을 교역하고, 공항을 통해 사람과 기술을 교류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지. 연결이 기회를 만들었고, 기회가 혁신을 낳았어. 저는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항구가 있고, 공항이 있고, 인터넷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자원을 수출하는 통로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희토류를 실어 나르는 길, 철광석을 팔아넘기는 수단.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 길을 다르게 사용했어요. 세계의 기술을 배우는 통로로, 혁신을 수출하는 경로로 활용했던 겁니다.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반은 팔짱을 풀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카를로스는 고개를 숙인 채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고, 파드는 펜으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냐는 입술을 깨물며 교수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모두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의 저주를 기억하나? 교수가 다시 말했어요. 베네수엘라, 네덜란드병.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혁신이 느리다고 했었지. 왜 그럴까? 연결이 약하기 때문이야. 자원을 파는 데만 집중하면 세계와 교류할 이유가 줄어들어. 배울 필요도 혁신할 필요도 없어지지.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토류에만 의존하면, 석탄에만 기대면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펜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연결이 약하면 혁신도 약하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혁신 지수 순이었어요. 한국,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 네덜란드. 상위 국가들의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원 빈국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두 세계와 긴밀히 연결된 나라들이었죠. 반면 하위 국가들을 보게. 교수가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콩고, 베네수엘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모두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신 지수는 최하위였어요. 저는 그 대비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자원과 혁신은 반비례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준서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제 도발에 반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박준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번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도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어요. 대신 조용한 이해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그것은 인정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을,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그리고 제가 놓쳤던 본질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준서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네.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오늘 자원 이론을 배우러 왔지만 나는 오늘 자원 이론의 한계를 배웠어. 함께 배워줘서 고맙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자원은 힘이다. 자원은 축복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21세기의 자원은 길이다. 연결이 혁신을 만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노트, 같은 수업,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박준서가 강의실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불렀습니다. 준서. 그가 돌아봤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커피 한잔 하자. 너희 나라 이야기 더 듣고 싶어. 박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이야기도 듣고 싶어. 너희 나라도 연결을 잘 활용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1시간 전과 달랐습니다. 가벼웠어요.
오만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MIT 캠퍼스 너머로 보스턴 항구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이 오가고 세계가 연결되는 곳이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항구도 하나의 길이구나. 세계로 통하는 길. 제 손에는 여전히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빼곡히 적힌 노트.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건 단순한 수업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고방식이 바뀐 기록이었고, 오만이 무너지고 겸손이 자리 잡은 증거였으며, 한 사람이 성장한 흔적이었어요. 세계는 넓었고 배울 것은 많았으며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 복잡함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배움이라는 걸.